안녕하세요.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 지은이는 레프 톨스토이, 옮긴이는 윤우섭,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삶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과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묘사하고 그것을 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보편적 삶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파고드는 과정을 매우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려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운명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장면을 빼곡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반 일리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멜빈스키 사건 심리 중 휴식 시간이었다. 법원의 큰 건물에 있는 이반 에고로비치 세벡의 사무실에 의원들과 검사가 모였는데 대화는 유명한 크라수프 사건으로 급선회했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이 사건의 관할권에 관해 열을 올렸고 이반 예고로비치는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예 처음부터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으며 막 배달된 신문 베도모스티를 훑어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군요. 정말입니까? 자, 여기 읽어보세요. 그가 말하며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는 최신판을 건넸다. 검은색 테두리 안에는 부고가 실려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노브나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일가 친척과 친지들께 법원 의원인 사랑하는 남편 이반 일리치가 1882년 2월 4일에 별세했음을 삼가 아랩니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동료였으며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그는 벌써 몇 주일간 병석에 누워 있었고 병은 이미 고치기 힘들 정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공석으로 두었는데 사망 시 그 자리에 알렉세예프의 자리에는 비니코프나 슈타벨이 임명될 거라는 말이 오갔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생각했다. 그 자리는 오래전에 나한테 약속된 거잖아. 승진으로 내 사무실과 아울러 연봉도 800루블은 인상될 거야. 처남을 카룰루가에서 여기로 정근시켜달라고 해야겠어.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아내가 무척 기뻐할 거야. 이젠 내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못하겠지? 그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참 안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의사들도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진단하기는 했는데 제 각각이었던 거죠.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축일 이후 그의 집에 들르지를 못했습니다. 늘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재산이 있었나요? 그의 아내에게 뭔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조문을 가야 할 텐데 그런데 끔찍히도 먼데 사는군요. 그러니까 당신 댁에서 멀다는 거군요. 당신 댁에선 어디나 멀죠. 강 건너 산다고 해서 그가 저를 용서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세벡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들은
도시 내 구역 간 거리가 너무 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의 죽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이동과 직무상 변화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까운 지인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늘 그렇듯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래, 죽은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 동시에 이반 일리치에 가까운 지인들, 이른바 친구들은 매우 지겹지만 예의상 어쩔 수 없이 추도식에 참석하고 미망인에게 조문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표드로 바실리에비치와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누구보다 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다. 표드로 이바노비치는 법학원 시절부터 고인의 직이었다. 그래서 그는 문상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동시에 대단히 끔찍했다. 법원의 의원 이반 일리치는 4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반 일리치의 공직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사법체계가 등장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이반 일리치도 이 새로운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예심 판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친구들은 이반 일리치를 전송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은재 담뱃값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는 새 임지로 떠났다. 이반 일리치는 특별 임무를 수행했던 관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예심 판사로서 사생활과 공적 임무를 구별할 줄 알았고 품위 있고 예절 바른 그의 행동은 무사람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이반 일리치는 지난번 업무와 비교했을 때 예심 판사 업무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사르메르에서 지은 약식 제복을 입고 가벼운 걸음으로 떨면서 접견을 기다리는 청원자들과 그를 부러워하는 관리들을 지나 곧장 상관 집무실로 가서 상관과 차를 앞에 두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일이 즐거웠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별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을 때 만나는 경찰이나 불르파 교도들 정도가 전부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의지에 종속된 그런 사람들도 정중하고 심지어 동료처럼 곧잘 대했고 자신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도 우호적으로 대단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게 좋았다. 그 당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예심 판사가 된 지금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 뻐기고 잘난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자기 손아귀 안에 있다고 느꼈다. 그가 할 일은 그저 종이에 제목과 단어 몇 마디만 써넣으면 그만이었고 그렇게 하면 제 아무리 중요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도 피고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앉으라고 하지 않으면 선체로 묻는 말에 답해야 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러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힘을 자각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새로 맡은 직무가 주는 주된 즐거움이자 매력이었다. 직무 그 자체, 즉 심리에 있어 이반 일리치는 직무와 관련 없는 모든 상황을 제쳐놓았고 가장 복잡한 사건이라도 오직 외부적으로만 서류에 방역했을 뿐 개인 견해는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형식은 충실하게 준수하는 법을 빠르게 습득했다. 이 일은 새로운 업무 방식이었다. 그렇게 그는 1864년 규정을 현실에 적용한 최초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새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뒤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났다. 포라스코비아 펴도라브로는 귀족 가문 출신이고 외모도 괜찮았다. 재산은 많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더 나은 상대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그녀 정도도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았고 그녀에게도 그 정도 재산은 있으리라 기대했다. 좋은 가문 출신에 더해 그녀는 사랑스럽고 선량하고 점잖은 여인이었다. 신부가 사랑스럽고 또한 그녀가 자기 인생관에 감동을 받았으므로 결혼을 택했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이는 주변에서 하도 성화를 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한 것만큼이나 잘못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했다. 즉, 그러한 부인을 얻어서 기분도 좋고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 과정과 신혼 시절에는 부부의 애정도 끈끈했고 새 가구와 식기, 새 옷과 더불어 아내가 임신할 때까지 너무나 흥겹게 흘러갔다. 그가 삶의 본질이라고 여겼던 가볍고 즐겁고 유쾌하고 언제나 고상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삶의 방식을 허물어뜨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화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 무엇인가 예상치 못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범절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뜻밖이었고 거기서 달아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부인은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표현대로라면 변덕스럽게 삶의 즐거움과 품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을 질투했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쾌하고 무례하게 대했다. 처음에 이반 일리치는 이전에 한번 써먹었던 대로 자기 삶을 편안하고 점잖게 대하면서 이 불쾌한 상황을 벗어나길 바랐다.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려고 애쓰면서 계속해서 전처럼 편안하고 유쾌하게 살았다. 그리고 카드게임의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스스로 클럽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거친 언사로 격렬하게 욕을 내뱉더니 그 뒤로는 자기 요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마다 계속 욕을 해댔다. 그녀는 남편이 굴복할 때까지, 즉 이반 일리치도 집에 앉아서 자기처럼 지루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부부 생활이란 것이 적어도 아내와의 늘상 삶의 즐거움과 품위를 높이긴커녕 그 반대로 종종 파괴해 왔으므로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프로스코비아 펴도로브라를 다룰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공직이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직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적 의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독립적 세계에 울타리를 치고 그녀와 싸우기 시작했다. 아내의 성미가 더 급해지고 까탈스러워지면서 이반 일리치도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점점 더 일로 옮겨갔다. 그는 전보다 더 자기 일을 사랑했고 공명심을 더욱 불태웠다. 아주 일찍 결혼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반 일리치는 부부 생활이란 것이 삶에 약간의 편리함을 안겨주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려면, 즉 사회에서 인정하는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려면 이를 대할 때처럼 일정한 태도를 확립해야 함을 깨달았다. 1880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한편으로는 그의 봉급으로는 생활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를 잊은 데다가 그에겐 가장 크고
가혹한 불의로 여겨졌던 일이 남에겐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아버지조차 아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모든 사람이 3,500루블 연봉을 받는 자기 위치를 지극히 정상으로 보고 심지어 운이 좋다고 여기며 못 본 체 하는 것 같았다. 자기에게 가해진 불의를 자각하는 건 혼자뿐이었고 아내의 끝도 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며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느라 지게 된 빛으로 자기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의 여름, 그는 지출을 줄여보려고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시골 처남집으로 갔다. 거기서 여름을 보낼 생각이었다. 일하지 않고 시골에서 지내며 이반 일리치는 난생 처음 주루하다 못해 참을 수 없는 고뇌를 느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고 뭐든 단호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테라스를 서성이던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몰라보는 자들을 응징하려고 다른 부처로 옮길 생각을 하자 정신이 번쩍했다. 다음 날 아내와 처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테르부르크로 출발했다. 연봉 5,000루블이 보장되는 자리를 얻어내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은 채 부처가 어디이고 성향이 어떤지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도 더는 집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그 여행은 뜻하지 않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쿠르스크에서 기차에 오른 지인 일린이 그와 나란히 1등석에 앉아 쿠르스크 지사가 최근에 받았다는 전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반 슈브노오치가 포트르 이바노비치의 후임으로 임명될 것이며 법무부성에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소식이었다. 예고된 대변화는 러시아에도 그랬지만 이반 일리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인물, 즉 페트르 페트로비치와 그의 친구 자라 이바노비치가 임명된다면 이반 일리치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자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모스크바에서 그 뉴스를 사실로 확인했다.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반 일리치는 자르 이바노비치를 찾아 자신의 전임 부서인 법무성에 확실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주일 뒤 그는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자르가 밀러 후임, 나의 임명 소식은 가장 먼저 언급 예정. 이런 인사이동 덕분에 이반 일리치는 과거의 부처에서 동료들보다 2단계나 더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 자리는 연봉 5,000루블과 함께 이사 비용으로 3,500루블이 추가로 지급되는 자리였다. 과거 자신을 힘들게 하던 적들과 부서에 대한 악감정은 이내 사라졌고 그는 완전한 행복감을 만끽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시골로 돌아왔다. 프라스코비아 페토로브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둘 사이에는 화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모두가 어떤 식으로 축하해 주었는지 그의 적들이 모두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지금은 자기 앞에서 얼마나 굽신거리는지 자기 주위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특히 페테르부르크에서 모두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했다. 프라스코비아 페토로브라는 그 이야기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로브라는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으면서 짐짓 다 믿어주는 것 같았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이사갈 도시에서 새롭게 꾸릴 삶에 대한 계획만 세웠다. 이반 일리치는 이 계획이 자신이 그리던 것이었고 둘의 의견이 일치했으며 삶이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금 진정한 유쾌함과 품위를 회복한 것 같아서 기뻤다.
이반 일리치는 단지 잠시 시골로 돌아왔을 뿐이었고 9월 10일부터는 새 업무를 해야 했다. 그 외에도 새 도시에 자리를 잡고 지방에서 모든 것을 운반해오고 또 많은 것을 구입하고 주문할 시간이 필요했다. 요컨대 그가 생각한 대로 포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그대로 정리가 되어야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되고 두 사람의 목표도 일치하고 그 외에도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그들은 신혼초일에 오랜만에 다시 다정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당장 가족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그와 가족에게 갑자기 상냥하고 친밀하게 대하기 시작한 처남내외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홀로 떠나야 했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그렇게 떠났다. 자신의 성공과 부부간 화해가 빚어낸 유쾌한 기분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내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부부가 지금껏 꿈꾸던 그런 멋진 집도 구했다. 널찍하고 높고 고풍스러운 응접실, 편안하고 넓은 서재, 아내와 딸의 방, 아들 공부방, 이 모든 것이 특별히 그들을 위해 세워진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내부 수리에 손수 참여하여 벽지를 고르고 가구 특히 골동품을 사는데 특별히 우아한 스타일로 덮개를 씌웠다. 모든 것이 착착 진척되어 그가 그려둔 이상적인 수준에 점점 가까워졌다. 반 정도 수리가 끝났을 때 결과는 이미 기대치를 넘어설 정도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부는 참으로 고상하고 우아하며 천박함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잠을 청하며 응접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해 보았다. 아직 미완인 응접실을 보면서도 벌써부터 벽난로, 병푼, 책장, 산지한 걸상, 벽에 걸린 크기가 각각 다른 접시들, 그리고 청동 제품이 제자리에 있을 때를 그려보았다. 같은 취향을 지닌 파샤와 리장카를 놀라게 할 생각을 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결코 이런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테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특별히 고상함을 더할 골동품을 발견하고 이를 저렴하게 매입하는 데도 성공했다. 한 번은 어떻게 휘장을 걸치기를 원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한 도배장이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몸소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튼튼하고 김이 냈기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버텼고 단지 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혔을 뿐이었다. 다친 부위는 아팠지만 이내 통증은 가셨다. 가족 모두 건강했다. 이반 일리치가 이따금 입맛이 이상하다고 왼쪽 배가 어딘가 불편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점점 심해지더니 아직 통증이랄 건 아니지만 옆구리에 늘 묵직한 느낌이 자리 잡았고 기분 나쁜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불편한 느낌은 점점 커져서 골로빈 가정에 힘겹게 찾아왔던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의 즐거움을 망쳐놓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는 더 다투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락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체면치레만 어렵사리 유지되었다. 소란도 점점 빈번해졌다. 다시금 작은 섬들만 남았고 남편과 아내가 폭발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섬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갔다.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였고 늘 하던 대로 진행되었다. 기다림, 자신이 법정에서 취하는 태도와 똑같아서 익숙한 의사의 거만함, 타진과 청진. 사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대답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 당신이 믿고 맡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의 의심 없이 알고 있고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분위기, 모든 것이 법정에서와 같았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들에게 허세를 부리듯 의사도 자기 앞에서 똑같이 허세를 부렸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기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 부적절한 질문을 무시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런 물음은 무익하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오직 부유신장, 만성대장염, 맹장염 중 무엇이 확률이 더 높은지 저울질하는 일만 남았다. 이 모든 것은 이반 일리치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수천 번 넘게 멋들어지게 써먹었던 방법이었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를 힐끗힐끗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심지어 신나게 내용을 요약했다. 의사의 요약을 들으며 이반 일리치는 의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 이반 일리치는 크게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그리도 냉담한 의사를 향해 큰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책상 위에 돈을 놓고 한숨을 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환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겠지요? 그가 말했다. 어쨌든 이게 일방적으로 위험한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의사는 안경 너머 한쪽 눈으로 그를 준엄하게 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피고가 허용되지 않은 질문을 계속하면 부득이 당신을 법정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의사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반 일리치는 천천히 나가서 침울하게 썰매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내내 그는 의사가 한 말을 끊임없이 되짚어보며 그 복잡하고 모호한 과학 용어를 단순한 언어로 옮기고 그 안에서 내 상태가 나쁜 건가, 아주 안 좋은가, 아직은 별일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의사가 한 말을 모두 되짚어 봤을 때 상태가 무척 안 좋게 느껴졌다. 거리의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슬퍼 보였다. 마부들도 슬펐고 집들도 슬펐고 행인 상점들도 슬펐다. 이 통증, 잠시도 멈추지 않는 둔중하고 저린 통증은 의사의 모호한 이야기와 결합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더 심각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반 일리치는 이제 새로운 무거운 느낌으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집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결과를 이야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중간에 딸이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모녀가 어디론가 가려는 것이었다. 아이는 마지못해 곁에 앉았지만 이 따분한 이야기를 오래 견디지 못했고 엄마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가 방에 있을 때 이반 일리치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나가자 깊은 한숨이 나왔다. 죽음? 그래, 죽음이야.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몰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연주하는군. 저들은 상관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 또한 죽을 거야. 바보 같은 것들. 내가 먼저 가면 나중에 따라오겠지. 하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런데 즐거워하고 있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끝없는 절망에 빠졌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상황에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는 키제베트의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 즉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는 죽는다. 라는 얘는 항상 카이사르와 관련해서만 생각했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 카이사르는 인간, 그것도 일반적인 인간이었으므로 그 얘는 전적으로 정당했다. 그러나 자신은 카이사르도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도 아니며 언제나 다른 존재보다 아주 특별했다. 그는 엄마, 아빠, 미타 및 볼료다, 장난감, 마부, 보모, 그 다음 카텐카와 함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기쁨, 슬픔, 환희를 나누었던 바냐였다. 바나가 좋아했던 줄무늬 가죽콩 냄새는 카이사르를 이용한 것이었을까? 과연 카이사르가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을 것이며 어머니의 옷주름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를 들어봤을까? 형편없는 음식 때문에 법학원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을까? 이반 일리치처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었던가? 과연 카이사르가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가? 카이사르는 필멸의 존재이고 그래서 그는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나, 바냐, 이반 일리치에게 뇌의 모든 감각과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그것이 그의 느낌이었다. 만일 내가 카이사르처럼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았을 거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해주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었어. 나도 내 친구들도 모두 내가 카이사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릇되고 옳지 않고 병적인 생각을 올바르고 건강한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저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돌아와 그 앞에 우뚝 막아섰다. 그는 이 생각 대신에 다른 생각들을 차례차례 불러냈고 거기서 의지할 것을 찾길 기대했다. 그는 앞서 죽음에 가는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이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죽음의 의식을 가리고 숨기고 지워버리는 데 도움이 됐던 모든 것이 더는 그러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가려주던 이전의 감정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단지 아플 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잘 받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끔찍한 상태를 생각해 거짓말을 하고 그도 자기에 참여하길 원하고 강요한다는 사실이 무척 괴로웠다. 거짓말. 죽기 직전까지 그에게 강요된 이 거짓말. 죽음이라는 무섭고도 엄숙한 행위를 두고 그들 모두의 의례적 문병이니 혹은 커튼, 저녁 식사의 철갑상어 요리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짓말로 이반 일리치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자기에게 여러 번 이런 속임수를 쓸 때 그는 거짓말하지 마. 너희도 나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 그러니 적어도 그런 거짓말이랑 그만둬. 라고 외칠 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용기가 없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무섭고 끔찍한 죽음의 과정을 그저 우발적인 성가심, 부분적으로는 무례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그가 평생을 바쳐온 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는 것을 알았다. 오직 한 사람, 게라심만이 그의 상태를 이해했고 그를 가여워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있을 때만 기분이 좋았다. 그는 게라심이 종종 밤새 그의 다리를 들고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저는 또 충분히 자면 됩니다. 하고 말할 때 또는 그가 갑자기 친밀하게 이렇게 아프지 않더라도 제가 이 정도 못해드리겠어요? 라고 할 때 편안함을 느꼈다. 게라심 한 사람만이 거짓말하지 않았고 모든 면으로 보았을 때 그 혼자만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며 그것을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기력이 쇠하고 연약한 주인을 그저 가엾게 여겼다. 심지어 한 차례 이반 일리치가 그를 내보내려 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게 그리 큰일은 아니지요. 그는 이 말에 자기는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때가 왔을 때 누구든 자기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다는 뜻을 담아 말했다. 이 거짓말을 제외하고 또는 그 때문인지 이반 일리치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그가 원하는 만큼 자기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가 가장 원했던 것은 누구라도 자기를 병든 아이처럼 가련하게 여겨주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달래듯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에게 입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요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셀 만큼 나이를 먹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게르심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인가 거기에 가까운 게 있었고 그래서 게르심과의 관계에서는 위안을 받았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길 원했다. 하지만 동료 판사 새벽이 오면 이반 일리치는 울고 다독임을 구하는 대신 진지하고 엄격하고 사려 깊은 표정을 짓고 타성에 따라 상고심 판결의 의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신과 주위의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의 생의 마지막 날들을 망치고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과 끔찍한 고독, 인간들의 잔인함, 하느님의 무자비함 그리고 하느님의 부재로 서러워 울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괴롭힙니까? 딱히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다. 대답도 없거니와 대답이 있을 수도 없어서 울었다. 통증은 다시 심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자, 그래, 때리시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다음 그는 조용해졌고 울음뿐 아니라 호흡도 멈추고는 주의를 집중했다. 마치 몸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에 집중하려는 듯. 뭐가 필요한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명확한 개념이었다. 대체 뭐가 필요한 거야? 대체 무엇이? 그는 속으로 되풀이했다. 무엇? 고통받지 않는 것? 사는 것? 그가 대답했다. 다시 그는 심지어 통증조차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온 정신을 집중했다. 산다? 어떻게 산다는 거지?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래, 전에 살았던 것처럼 사는 거지. 건강하게, 즐겁게. 네가 전에 살았던 것처럼 건강하게, 즐겁게? 목소리가 물었다. 그리고 그는 상상 속에서 자기의 즐거웠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즐거웠던 삶 중에서도 가장 멋진 순간들이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기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불어 살고 싶은 정말로 즐거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경험한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 같았다. 기억이 오늘날의 자신, 즉 지금의 이반 일리치의 시대로 넘어오자마자 당시 보였던 모든 즐거움은 이제 그의 눈앞에서 녹아 사라져 하찮고 종종 역겨운 뭔가로 바뀌었다. 어린 시절에서 점점 멀어지고 현재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즐거움은 더 보잘것없고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법학원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여전히 무엇인가 진실로 좋은 것이 있었다. 그곳에는 명랑함이, 우정이,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상가밖에 올라가자 이미 이런 좋은 순간은 드물어졌다. 그 다음 현 지사 부속실에서 첫 경력을 시작했을 때다. 다시 즐거운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바뀌었고 좋은 것은 더 드물어졌다. 계속 좋은 순간은 드물어졌고 그 뒤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희귀해졌다. 결혼. 그것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고 이어진 실망, 그리고 아내의 관능, 가식, 그리고 이 쓸모없는 직무,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그리고 똑같은 삶, 그리고 다음은 죽음. 산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내리막길을 간 거였다. 그랬다. 다들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그만큼 삶은 내 밑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죽음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뭐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럴 수는 없다.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이었을까? 그런데 만일 삶이 그렇게 역겹고 무의미하다면 왜 죽어야 하고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거지? 뭔가 잘못된 거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삶과 죽음의 전체 수수께끼에 대한 이 유일한 해결책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즉시 일축해버렸다. 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산다? 어떻게 살아야지? 정리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고 선언할 때 법정에서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것인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는 속으로 되풀이했다. 여기가 그 법정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어. 그는 화를 내며 소리 질렀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울음을 멈추고 걸음을 벽 쪽으로 돌리고 계속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이 생긴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주 그랬듯 이 모든 것은 그가 제대로 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자기의 모든 삶이 정당했음을 떠올리면서 이상한 생각을 떨쳐냈다. 스스로 삶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고 믿었던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통해 톨스토이는 죽음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모든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삶과 죽음의 인간사, 치열했던 지난 내 삶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필독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